삐빅,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니 편하게 오라던 며느리의 말을 믿고 찾아간 아들집. 저는 맞이한 건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당황한 채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맞이한 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친구들 와 있어서 쪽팔려서 문 못 열어드려요. 반찬은 눈치껏 알아서 경비실에 놓고 가시든가요. 제가 사준 그 강남집 앞에서 저는 잡상인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문전박대 당한 것이었죠. 저는 돌아 나오며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날뛰는 며느리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4,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구영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무뚝뚝한 남편 뒷바라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농사 하나만 보고 그야말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황혼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단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파트까지 하루아침에 팔아치워버린 제 속 시원하면서도 가슴 쓰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 내외 반찬이 똑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내가 반찬 좀 만들어 갈까 하는데 집에 있니? 우리 민영이가 엄마표 사골국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 요새 통 얼굴도 못 본 것 같아서 겸사겸사 들르마. 제 말에 지혜는 아주 상냥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민영 씨가 어머님 김치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니까 편하신 시간에 아무 때나 들르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 제일 좋은 사고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꼬박 이틀을 가스불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들이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척 얹어 먹기 좋아하는 알싸한 파김치도 최고급 액젓을 써서 감칠맛 나게 담갔죠. 온 집안에 진동하는 공국 냄새와 김치 냄새가 제 코에는 그게 향수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들네 방문하는 날 양손 가득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며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따뜻한 음식을 생각하니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픈 것도 참을 수 있더군요. 이런저런 좋은 상상을 하며 한달음에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익숙하게 도어락 뚜껑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띠리릭 하고 경쾌하게 열려야 할 문이 삐빅, 삐빅하는 날카로운 경고음만 토해내는 게 아니겠어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데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라?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손가락도 둔해졌나? 분명히 비밀번호는 그대로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나 싶어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천천히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한자 또박또박 눌렀죠. 하지만 야속한 도어락은 빨간 불만 깜빡이며 저를 거부하더군요. 3번을 연거푸 틀리자 도어락이 아예 먹통이 되며 요란한 경보음까지 울려대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 불안해질 때쯤 인터폰 화면이 탁 켜지며 지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며느리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반가움은커녕 세상 귀찮은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였어요? 아, 깜빡했네.
저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라 급하게 나가봐야 해서 문 못 열어드려요. 다음에 오세요. 지혜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금방이라도 나갈 사람처럼 말하는데 화면 속 지혜의 옷차림은 집에서나 입는 편한 옷이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인터폰 너머 집안에서 까르르 호호하는 왁자지껄한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나가봐야 한다더니 집안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시어머니인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인터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집에 손님 와 있니? 내가 분명히 오늘 간다고 했잖니. 이 무거운 걸 들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안 들어가도 된다. 그냥 문만 잠깐 열어다오. 반찬만 현관 안에 들여놓고 바로 갈 테니까. 이게 상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 제가 사정하듯 매달리자 지혜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아, 진짜. 어머님 눈치도 없으세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분위기 깨진단 말이에요. 정두고 가실 거면 저기 경비실에 맡기시던가요? 그리고 올 때는 제발 연락 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제발 상식 좀 지키세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매몰차게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진 인터폰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오라고 해서 비밀번호도 그대로라고 해서 온 사람한테 불쑥 찾아왔다니요. 친구들 앞에서 촌스러운 시어머니 꼴이 부끄러워 문도 못 열어주겠다니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힘없이 몸을 돌린 순간 복도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를 한 꼴이 영락없는 남의 집 짐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먹이겠다고, 내 아들, 내 며느리 먹이겠다고 이 고생을 해서 왔는데 그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다시 한번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저는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 수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틀 밤낮을 정성으로 만든 사골국이고 김치고 뭐고 더 이상 내 자식들 입에 넣어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철퍼덕하고 뽀얀 사골 국물이 쏟아지고 파김치가 널브러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통이 텅텅거리며 바닥을 뒹구는 소리가 제 무너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삼키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하도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제 결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구영자예요. 네,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 그거 지금 당장 내놓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사장이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아니, 사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아드님 부부가 신혼 때부터 살고 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급하게 파시면 손해보십니다. 사장님, 긴 말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급매로 내놓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세입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내보내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던질 겁니다. 집 안 보고 바로 계약할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오늘 당장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서 조명 냄새가 배어있는 그 문서를 꺼내 드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라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겪은 수모를 생각하니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챙겨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중개인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로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사모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신 거죠? 워낙 급매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긴 했습니다만 집도 안 보여주고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해요. 제가 책임집니다. 투자자한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길 테니까 집 내부 확인 안 하고 묻지 마. 계약할 사람, 당장 계약금 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행하세요. 강남 노른자위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나왔다는 소문에 투자자는 득달같이 달려왔고 계약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 투자자라는 사람도 횡재했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계약서에 구영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고 인감도장을 힘주어 찍었습니다. 쾅 하고 도장 찍히는 소리가 제 아들 부부와의 인연을 끊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거액의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엄청난 숫자를 내려다보는데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돈방석 위에 저것들을 앉혀놓고 상전으로 모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이 돈을 아들이 절대 찾지 못하도록 주거래 은행이 아닌 생전 처음 가는 낯선 은행으로 가서 새 계좌를 만들고 이체해버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거액을 이체하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표로 인출해서 품에 안았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캄캄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마지막 선물, 이제는 내 목숨줄로 쓰겠소. 자식 새끼 다 소용없네. 당신 말이 맞았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저는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곧 집이 팔린 걸 알게 되면 아들 부부가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겠지요. 그 난리가 날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 눈치나 보고 며느리 비위나 맞추던 예전의 구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축 처져 있던 어깨를 쫙 펴고 꼿꼿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보라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며칠이 폭풍 전 야처럼 아주 무섭도록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으니 제가 아파트를 내놓던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 지혜는 친구들을 죄다 불러다 거실에서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더군요. 어머님 오시면 귀찮다며 문전박대를 해놓고
제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렸을 그 모습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지혜가 나가보니 웬 낯선 남자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자기가 이 집의 새 주인이라고 통보를 했다네요. 지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냐,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겠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주 태연하고 사무적인 얼굴로 구영자 씨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즉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날짜 맞춰서 집을 깨끗이 비워주십시오 하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도망치듯 빠져나가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들 민영이가 엉망이 된 집꼴을 보고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떡하니 아주 선명하게 접수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영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서류를 구겨 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김지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을 팔았다니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민영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그치자 지혜는 울먹이며 대답했답니다. 나도 몰라. 억울해 죽겠어.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집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잖아. 어머님이 진짜 우리 몰래 상의도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렸나 봐. 어떻게, 민영아?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두 사람은 곧장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아 제가 사는 낡은 빌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 쿵, 쿵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엄마, 나 민영이야. 민영이가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니 옆집 아저씨가 참다 못해 러닝셔츠 차림으로 뛰쳐나와 인상을 팍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이 밤늦게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야? 시끄러워 죽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난리야? 조용히 좀 해요. 하지만 눈이 뒤집힌 민영이는 이웃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발로 뻥뻥 차대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천천히 도어락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씩씩거리는 아들과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한 몰골을 한 며느리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을 했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민영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코앞에다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노막 났어? 어떻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자식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질도 없이 홀라당 팔아버릴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집인데?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길길이 날뛰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남의 허락이 왜 필요하니? 내가 내 물건 파는데 너한테 결제라도 받아야 한다더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남이라니. 내가 어떻게 남이야?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핏줄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 진짜 치매 온 거 아니야?
민영이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꾸했죠. 그래, 아들이지. 내 뱃속 아파 낳은 아들 맞지.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네 거였니?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었어? 그렇게 그 집이 탐나고 아쉬우면 네 능력으로 집 사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왜 남의 재산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해? 민영이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벙긋거리지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눈치만 보던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어요. 대출도 꽉 찼는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위약금은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저는 지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주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너는 무거운 짐 들고 찾아간 나를 문 앞에 세워두고 문전박대했을 때 내가 갈 데가 있어서 그런 짓을 했니? 나는 갈 곳이 넘쳐나서 짐꾼 취급하며 쫓아냈어? 너희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며? 창피한 시어머니가 집 팔아서 너희들 쫓아내니 이제야 좀 시어머니 대접이 해주고 싶니? 제 뼈 있는 말에 지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요. 할 말이 없어진 지혜 대신 민영이가 다시 끼어들더군요. 아, 엄마. 그건 지혜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100번, 1000번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집까지 파는 건 너무하잖아.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소송 걸 거야. 엄마 정신 감정 의뢰하고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효도 계약 불이행 뭐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질 거야. 소송?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나도 변호사 살 돈은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너희 그동안 그 비싼 강남 아파트에서 공짜로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전세금 한 푼 안 내고 몇 년을 살았니? 그거 주변 시세 월세로 따지면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어? 내가 그동안 못 받은 월세 청구 소송부터 할까?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민영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법적으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걸, 오히려 그동안 등골 빼먹은 게 들통날 거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어떡해요. 민영아, 말 좀 해봐. 어머님 좀 말려봐.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을 가리키자 민영이도 덩달아 일어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들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나가라고 했다. 2번 말 안 한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저는 단호하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도어락이 찰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지만 물컵이 달달거려 물이 반은 식탁에 쏟아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창문 밖 주차장 쪽에서 민영이와 지혜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네가 문만 열어줬어도 이런 일 없잖아.
자기야말로 평소에 어머님한테 연락 좀 하지 그랬어.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철없는 것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자기들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고 서로 남 탓하기 바쁜 꼴을 보니 남은 미련조차 싹 사라지더군요. 저는 마음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1등으로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비밀번호도 아들이 절대 유추할 수 없는 복잡한 숫자로 싹 바꿔버렸죠. 고객님, 혹시라도 아드님이 오셔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내밀면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아니면 10원 한 장도 내주지 마세요. 아들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습니다. 본인 확인 철저하게 해주세요. 만약 돈 내주면 은행 고소할 겁니다. 아시겠죠?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들이 무슨 수를 쓰든 제 노후 자금은 안전할 것이고 저는 이제 껍데기뿐인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 구형자를 위해 살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폭풍전야 같던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었더니 지혜의 친정엄마인 안사돈이 마치 싸움닭처럼 득달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아니 사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안사돈이 얼마나 악을 써대는지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온 동네방네 쩌렁쩌렁 울려 퍼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렸죠. 사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다 듣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요. 하지만 안사돈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삿대질을 해가며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들이 듣는 게 중요해요? 내 딸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이 집 팔면 우리 지혜는 어디 가서 살아요? 네, 말 좀 해보시라고요. 그 뒤로 잔뜩 주눅이 든 민영이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오더군요. 안사돈은 씩씩거리며 민영이를 확 돌아보더니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민영아, 너도 봤지? 이거 정상이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자식 집을 상의도 없이 팔아치우는 게 말이 되니? 당장 병원부터 데려가야 해. 네, 장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영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뭐, 병원이라니? 지금 나보고 미쳤다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안사돈은 팔짱을 끼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감정 받아봐야 한다니까요. 치매 검사도 하고 성년후견인 신청도 해야지. 안 그래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어요. 장모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엄마인데. 민영이가 우물쭈물하며 말려보려 했지만 안사돈은 눈을 부라리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너무해? 네 엄마 정신 상태가 지금 이상하잖아. 멀쩡한 강남 아파트를 왜 헐값에 팔아?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재산 관리도 함부로 못하게 막아야지. 그 말에 민영이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저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엄마, 장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같이 병원 가서 검사 한 번만 받아요. 네. 아무 이상 없으면 되잖아요.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사돈편을 들다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희가 기어이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고 작당을 했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 욕심이 미친 거야.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치자 안사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냥 검사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협조 안 하시면 변호사 대동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매매 대금 지급 정지시키고 재산 동결시킬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민영이는 차마 제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안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렸습니다. 두고 봐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안사돈이 도끼 어린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고 민영이도 도망치듯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죠. 저들이 정말로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성년후견인을 세워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법적으로 올가매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쑤셔넣고 통장과 수표, 도장을 챙겼죠. 마치 야반도주하는 죄인처럼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무작정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가장 빨리 출발하는 타 도시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풍경을 보며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도 당해서 들이닥칠까봐 덜컥 겁이 났거든요. 연고도 없는 낯선 도시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모텔 간판들을 지나쳐 골목 구석에 있는 낡고 허름한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더군요. 저 그냥 현금으로 낼게요. 신분증은 없는데 안 되나요? 제가 사정하듯 말하자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현금을 낚아채듯 받고 열쇠를 던져주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이 들어있었지만 저는 그 돈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거나 카드를 쓰면 기록이 남아 아들 부부에게 위치가 발각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지갑에 남아있던 쌈짓돈 현금 몇만 원으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숨죽여 지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나자 저는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판 돈 수십억을 가지고도 김밥 한 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다니 기가 막히고 자괴감이 밀려와 눈물만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 가슴을 쥐어뜯었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몸살 기운까지 겹쳐 끙끙 앓았지만 여인숙 방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식당이며 가게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일자리 좀 없을까요? 신분증 있어요? 이력서나 등본 같은 거. 그게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가게 주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무료 급식소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았으면 살았지 얻어먹고 산 적은 없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 같은 허기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군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 긴 줄 끝에 섰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담기는 걸 보니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떠넣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낯이 익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물음에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떨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쿵 하고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밥알이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휴지를 집어드는데 등 뒤에서 쩌렁쩌렁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 좀 하지. 고개를 돌려보니 급식소 관리자로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할아버지가 붉은 고무장갑을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밥 먹으러 왔네? 밥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 일손도 부족한데 잘 됐네. 할아버지가 무심하게 툭 뱉는 말에 저는 엉겁결에 고무장갑을 받아들고 설거지터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산더미 같은 식판이 쌓여 있었죠. 저는 뜨거운 물을 틀고 식판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뜨거운 물에 닿아 빨갛게 익어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판을 닦고 또 닦으니 아들 부부 생각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단순한 노동이 주는 고단함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 일손이 부족해서 죽겠거든. 밥 먹고 싶으면 와서 일이나 해. 할아버지는 휙 돌아서 가버렸지만 저는 그 투박한 말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오라는 곳이 생겼다는 게, 밥값은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길,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자 모집. 저도 지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처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죠.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의 눅눅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급식소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 하나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스르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전단지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봉사센터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마치 제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느껴지더군요. 급식소에 가기 전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센터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고 인상 좋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봉사활동 신청을 좀 하러 왔는데요.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쭈뼛거리며 묻자 직원은 흔쾌히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적었고 주소란에는 지금 머물고 있는 여인숙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동네 쪽방촌을 돌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한데 도망자 신세로 지내며 가슴을 짓누르던 우울감과 불안감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 번째 집 문을 두드릴 때였습니다. 계세요? 도시락 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게 보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재빨리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옮겼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땀을 닦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정말 빨리 발견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쿵쾅거리던 가슴이 진정되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센터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귀한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직원이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사를 표하는데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동료들과 믹스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달달한 커피가 입안에 퍼지는데 예전에 강남 아파트에서 마시던 그 어떤 비싼 커피보다 달콤하고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구 선생님, 내일도 오시는 거죠?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웃으며 묻더군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 겁니다. 점점 도망자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잊고 살았던 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급식소에서 여느 때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밥값을 하라며 고무장갑을 내주던 박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 선생, 일손 잠깐 멈추고 나랑 이야기 좀 하지. 박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그를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대뜸 말문을 열더군요. 보아하니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찻잔만 만지작거리자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전화도 일절 안 받고 사는 곳도 숨기고 뭔가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더군. 혹시 법적인 문제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래 봬도 내가 판사 출신이거든. 박 회장이 지갑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보여주는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판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냥 급식소 관리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허허, 은퇴한 지 오래라 지금은 그냥 밥 퍼주는 회장일 뿐이야. 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분이 저를 도와줄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뺏으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며느리의 문전박대부터 아파트 매각, 그리고 사돈의 협박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몹쓸 것들을 봤나? 이건 명백한 폐륜이고 재산 탈취 시도야. 자식이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해? 박 회장의 호통에 제 서러움도 복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없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숨어 사는 수밖에요. 제가 고개를 떨구자 박 회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 선생,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제대로 쓸 때 힘이 생기는 법이지. 걱정 마. 내가 법률 자문 제대로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고. 저는 처음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 회장과 함께 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고한 치매 노인 가출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였죠. 제 정신 상태는 아주 멀쩡합니다. 치매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제 발로 제 의지로 집을 나온 겁니다. 제가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하자 박 회장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매일 도시락 배달하고 설거지까지 하시는 분이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찰관은 저와 박 회장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신고는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곧바로 실력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측에서 넣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이거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어르신 뜻대로 처분하신 건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막아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열린 법원 신문 기일,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구영자 씨,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아파트를 매각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님,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물론입니다. 지금도 매일 봉사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언이 떨어지자 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더군요.
그 순간 묶여있던 계좌 동결도 풀렸고 저는 드디어 자유롭게 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제가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안사돈 영옥 씨를 고소하고 싶어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협박한 거 절대 용서 못해요. 명예훼손의 협박죄까지 아주 제대로 걸어줘야지. 당연히 해야 하고 말고.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박 회장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교외에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평생 아파트 숲에 갇혀 살며 꿈만 꾸던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었죠. 이삿짐을 풀며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당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고 호미로 흙을 파며 땀을 흘리는 일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갔고 제 삶은 하루하루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 선생, 소식 들었어? 아들 부부 말이야.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다더군. 아, 그래요? 저는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월세방으로 옮겼다는데 보증금도 부족해서 아주 쩔쩔매고 산다더군. 생활이 말이 아닌 모양이야. 박 회장의 조심스러운 말에 순간 자식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저는 돕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뼈저리게 느껴봐야 해요. 부모가 영원한 물주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야죠. 그래, 구 선생 판단이 맞아. 독하게 마음먹은 거 보니 다행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박 회장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시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구형자로서의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4번이나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비탈진 달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께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냄새나는 이불 빨래며 집 안 청소까지 제 손으로 직접 해드렸죠. 제 통장에 있던 재산 일부를 뚝 떼어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구형자 선생님 되십니까? 시청 복지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선생님께 모범 봉사자 상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 공무원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상이라니요? 제가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유, 선생님처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봉사하신 분이 드무세요.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시장님께서 꼭 직접 수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상식 당일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 몸에 딱 맞는 고운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며느리 눈치나 보던 쭈구렁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기품 있는 노신사가 서 있더군요. 시청 대강당은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박 회장님과 봉사센터 식구들이 앉아 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하고 제가 무대 위로 오르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뜨거운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장님이 금빛 번쩍이는 상패를 제 손에 쥐어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구형자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의 자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실패했다고,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제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그 모진 배신 덕분에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구영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개 박수를 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누군가 장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저는 억소리를 내며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마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저는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서 겨우 약장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약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겨우 진통제를 한 움큼 꺼내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뱃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더군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행복해졌는데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서늘한 직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직 도장을 찍지 못한 서류, 검토해야 할 조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마당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끼익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웬 거짓골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민영이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떼국물 흐르는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다 늙은 어미 앞에서 무릎 꿇고 뭐하는 짓이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민영이는 일어날 생각도 않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엄마 그늘이, 부모님 그늘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민영이가 흐느끼며 내민 두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하게 자라 펜대만 굴리던 손이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 밑은 시커먼 때와 상처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이 아이를 영영 사람 만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라.
저는 매정하게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고 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고봉으로 퍼 담았습니다. 식은 국을 데워 상을 차려내자 민영이가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민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지더군요.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에서 지난 1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민영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영아,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야. 제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민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명심할게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요. 지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 가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민영이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아들과 저 사이에 꽉 막혀있던 벽에 작은 문 하나가 생긴 것만 같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아! 저는 배를 움켜쥐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되겠어. 병원에 가봐야겠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습니까? 혼자입니다. 괜찮으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초기이긴 한데 위치가 좀 안 좋고 어르신 지병이나 연세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암이라니,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박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병원 다녀왔는데 암이래요. 수화기 너머에서 박 회장님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던가? 수술 날짜는 잡았어? 아니요. 수술 안 할 겁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을 안 하다니.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수술받고 병원에 묶여 있으면 재단 설립은 물 건너가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저한테 남은 시간 병실 천장만 보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봉사하면서 제 할 일 다 마치고 갈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 회장님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구 선생, 그건 아니야.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재단이고 뭐고 몸부터 고쳐야지.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봉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에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렸습니다. 어머, 구 선생님,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가 싶더니 제 몸이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119 불러요. 구 선생님.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들어가는 순간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며 사이렌 소리도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가 싶더니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여기가 저승인가 이승인가 멍하니 눈을 깜빡이는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 갈라진 목소리에 박 회장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 선생, 정신이 드나? 아이고, 깨어났구먼.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에? 응급실이야. 봉사 현장에서 도시락 들고 올라가다가 쓰러졌잖아. 기억 안 나? 박 회장의 말에 그제야 끊어졌던 기억의 필름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급하게 커튼을 걷으며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시급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지금 당장 서명해 주셔야 해요. 의사가 다급하게 서류를 내밀자 박 회장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예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라서 서명을 할 수가 없소. 그럼 가족분들에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위암 증세가 악화되어서 천공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곧바로 민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영이와 지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창백하게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민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영이가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오열했고 뒤따라 들어온 지혜도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영이는 기어오듯 침대맡으로 다가와 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암이에요? 도대체 왜 나한테 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 한 번 못 했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드렸는데, 제발 이러지 마, 엄마. 자식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없이 손을 들어 아들을 가리키며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시끄럽다. 내 병원비는 내 돈으로 낼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그냥 가.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라니. 우리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아요? 민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쳤고 지혜도 다가와 제 다른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고개를 힘겹게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혹여나 저것들이 또 내 재산을 탐내서 저러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 제 자신이 서글퍼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민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수술만 해주세요. 민영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자 의사 선생님은 당황해서 민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일어나세요. 수술은 환자분 의지가 중요해요. 지혜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수술한다고 해주세요. 식당 설거지를 하든 파출부를 뛰든 제가 다 해서 갚을 테니까요. 지혜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도끼나 탐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절박한 진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물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걱정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남은 재산이 법적으로 다 너희한테 갈 텐데 그럼 너희가 그 돈 믿고 다시 예전처럼 흥청망청 나태해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겁이 난다. 제 솔직한 심정에 민영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맹세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10원 한 장 안 주셔도 돼요. 저희한테는 엄마만 필요해요. 엄마만 살아계시면 돼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거들었습니다. 구 선생,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비는데 속죄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마음 돌리게나.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갖고 와봐라. 제 말에 민영이가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수술 받는 거야? 단 조건이 있다. 제가 단호하게 못을 박자 민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지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수술비랑 병원비는 전액 내 돈으로 낸다. 그리고 내가 죽든 살든 내 남은 재산은 너희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전부 재단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제 서슬 퍼런 조건에도 민영이와 지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엄마만 살아주시면, 우리 곁에만 있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영이가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민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까칠해진 아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민영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민영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영아, 네 엄마. 만약에 엄마가 수술받다가 잘못돼서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제 물음에 민영이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민영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엄마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요. 엄마 그늘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야 알았는데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시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철컥하고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수술 받을게. 꼭 살아서 나올게. 엄마,
민영이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의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희가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 지켜볼 수 있으니까 악착같이 살아보마. 제가 민영이의 등을 토닥이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영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죠. 다시 말하지만 똑똑히 알아둬라. 수술비는 내 돈으로 내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지혜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민영이도 붉어진 눈으로 맹세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뜻 무조건 따를게요. 약속해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자 민영이와 지혜가 양옆에 딱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와요.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어머님 사랑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혜가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며 자식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술대 위 환한 조명이 켜지고 마취 주사가 들어오자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꼭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은 등불처럼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욱신거렸지만 곁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지혜의 다급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혜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지혜는 간병인을 쓰자는 제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에 상주하며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직후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일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괄약근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버린 것이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지혜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뒤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환자복만 갈아입으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혜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제 몸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혜의 얼굴도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지혜야, 네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지혜는 그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지혜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데 그 뜨거운 눈물에 제 가슴 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영이도 퇴근하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재활 운동 시작해야지. 나랑 같이 걷자. 민영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고 한 발 한 발 복도를 내딛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민영이는 제 팔을 단단히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죠. 엄마, 천천히 걸어. 서두르지 말고.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들의 든든한 어깨에 의지해 걷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는데 민영이가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아 포크에 찍어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좀 먹어봐. 꿀사과래. 민영이가 입에 넣어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꿀맛이네. 우리 아들이 깎아줘서 더 맛있다. 삭막했던 병실 안이 어느새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영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조잘거렸고 지혜는 요즘 배우기 시작했다는 요리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족이라는 존재가 주는 치유의 힘이 약보다 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회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르신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십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에 퇴원하셔도 되겠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저는 민영이와 지혜를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짐을 하나 더 덜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 전세로 옮길 때 대출 이자는 내가 내줄게. 그 정도는 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돈 안 주셔도 된다니까. 민영이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엄마 마음이야. 그냥 받아라. 너희가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기특해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렴. 제 진심 어린 말에 민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잘할게. 퇴원하는 날 저는 휠체어가 아닌 제 두 발로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양옆에서 민영이와 지혜가 저를 든든하게 부축했고 박 회장님도 꽃다발을 들고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구 선생, 퇴원 축하해. 자,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네, 회장님. 진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이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미뤄두었던 재단 설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구영자복지재단이라 이름 참 좋습니다. 어르신, 제 이름 석자 걸고 하는 일이니 부끄럽지 않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서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민영이와 지혜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구영자 선생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환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발표와 함께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영이와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가온 민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존경해, 엄마. 고맙다, 아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기쁘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박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잔의 밥상. 간판을 올려다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갈 곳 없이 떠돌며 이곳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던 제가 이제는 밥을 퍼주는 주인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자, 구 선생. 첫 손님이 오시네. 준비됐나? 박 회장님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쭈뼛거리며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가득 떠서
할머니의 식판에 담아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할 때 맛있게 드세요. 제가 웃으며 건네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감이 끝난 급식소 한켠에서 박 회장님과 마주 앉아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구 선생, 정말 멋진 인생이야. 자네를 보면 인간 승리라는 말이 딱 떠올라.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에이, 천만의 말씀.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난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박 회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삶이 저 노을처럼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저는 남은 커피를 달게 들이켰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8번이나 바뀌고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암 치료와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모니터를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 위로 눈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축하드립니다, 구영자님. 완치 판정입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제 몸에 암덩어리가 정말 없어진 건가요? 믿기지 않아 되묻는 제 손을 의사 선생님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도 가슴 벅찬 환희가 밀려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박 회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차리고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더군요. 그날 저녁 축배를 드는 자리에서 박 회장이 눈을 반짝이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구 선생, 이제 몸도 완벽해졌겠다. 우리 해외 봉사활동 같이 가자고. 해외요? 이 나이에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간다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 봉사단에서 동남아시아 오지 마을로 간다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 우리 같은 베테랑들이 가서 아이들 밥도 해주고 학교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자네 체력이라면 거뜬할 텐데 어때? 같이 가주겠나? 박 회장의 호기로운 제안에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좋아요. 갑시다. 내 인생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드디어 출국날 공항 출국장에는 민영이와 지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지혜는 남산만한 배를 안고 뒤뚱뒤뚱 걸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서 무리하지 마시고 밥 꼭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셨죠? 아유, 걱정 마라. 너야말로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제가 지혜의 볼록한 배를 쓰다듬자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이라도 하는지 툭툭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영이가 제 여권과 티켓을 챙겨주며 짐짓 씩씩한 척 말하더군요.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집안일이랑 지혜 산바라지는 제가 완벽하게 할게요. 가서 멋지게 활약하고 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손주 태어나면 할머니가 넓은 세상 구경한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들려줄게. 지혜와 민영이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박 회장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3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골국 들고 찾아갔다가 며느리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쓰레기통 옆에서 울분을 토했던 그날 말이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죽고만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진 시련이 제 인생을 구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문이 열렸다면 저는 여전히 아들 눈치나 보고 며느리 비위나 맞추며 식모처럼 살다가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죽어갔겠죠. 따스한 햇살이 비행기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 흙먼지가 날리고 찌는 듯한 더위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아이들이 서툰 영어로 인사를 하며 제 손을 잡고 매달리는데 그 맑은 미소에 여독이 씻은 듯 사라지더군요. 헬로, 헬로.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안녕. 반갑다, 얘들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커다란 솥에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낡아서 비가 새는 교실 지붕을 고치고 벽에 예쁜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온몸이 쑤셨지만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죠. 한 꼬마 아이가 제게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올려다보더군요. 그랜마, 그랜마. 할머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는 아이를 와락 껴안아주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랑이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이 카메라 셔터를 찰칵 눌렀습니다. 허허, 구 선생. 표정 참 좋은데? 100만 불짜리 미소야. 박 회장이 그 사진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리자마자 한국에 있는 민영이에게서 답장이 띠링하고 왔습니다. 엄마, 진짜 소녀처럼 웃고 계시네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멋지다, 우리 엄마.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휴대폰 화면에 대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갓난쟁이였던 손주 민준이가 어느새 3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저는 교회에 마련한 제 전원주택 마당에서 가족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좀 봐요. 에너지가 넘치는 민준이는 잔디밭을 다다다다 뛰어다니며 잠자리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넘어질라, 천천히 뛰어. 저는 흔들의자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고기 굽는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었죠. 박 회장이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주며 마당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3년 전만 해도 자네나 나나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겠나? 그러게요. 죽으려고 짐 싸서 나왔던 제가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찻잔을 감싸쥐며 대답하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야. 자니가 용기 내서 문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얻은 거지. 맞아요. 회장님 덕분에 그걸 배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마당 전체가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저녁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잠시 멈춰서서 현관 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잔의 행복한 집. 제가 직접 쓴 글씨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구운 민영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더 바랄 게 없구나. 저는 듬직해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 주눅든 미소가 아닌 온화하고 당당한 진짜 어른의 미소였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 저는 비로소 제 이름 구영자로 가장 빛나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